현재 규제 상황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한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일본은 치밀하게 정부 부처 간 공동 작업까지 해가면서 선택한 작전으로 보복을 해오는데 우리는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미국 모두 보호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시행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라며 제대로 준비하고 막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되는 제로 케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청와대와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졌다며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 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게 문재인 케어라고 규정했습니다. 검찰이 생후 7개월 딸을 닷새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어린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 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한 A양의 부모 21살 B씨와 18살 C양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닷새 동안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 동부 등에도 내일 오전부터 폭염주의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48%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계 실패다 이겁니다.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 그리고 경계 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관련 군 부대들의 경계 근무 태세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렇게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 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지만 운용이 미흡했고 그 결과 작전 실패가 발생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은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내렸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관련한 내용 2부 속 인터뷰에서 소상히 다뤄보겠습니다. 순간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군이 사실대로 해명 못한 것은 없는지, 해명 안 한 것은 없는지 이참에 돌아봐야 합니다. 작전 실패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상황 조작, 이건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진실만한 권위가 없습니다. 진실만한 돌파구도 없고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7월 3일 순서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거죠?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이 핫 소리 한국에 대한 사실상 수출 금지 조치를 두고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수출관리 운영 규칙을 강화한 국내법적 조치다. 따라서 세계 무역기구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통상무역 전문가는 WTO 규칙뿐 아니라 일본 국내법까지 위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제재는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일본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논리가 되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아베 총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동안 WTO 규정이나 판례 비춰보면은 이 규제는 WTO 위반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상품의 무역과 관련된 가트 규정 11조는 관세를 매기는 그런 방식 이외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으로 나가는 일체의 제품, 기술, 설비가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을 외교안보 감시국으로 지정한 것이 결정이네요. 예,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한국에 수출하는 물건 전체가 일본을 공격하거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물건을 쓸 수 있다. 일본이 한국에다가 자동차 부품 수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동차 부품이 일본을 공격하는 무기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상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라이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자리에서 내치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합의안. 이를 두고 어제 야3당 대표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특위를 선택할 경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계속 위원장직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출연한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지원 의원 제안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논의된 내용인데요. 그 일부분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약 차지한다고 하면은 약속대로 심상정 의원에게 정개특위 위원장을 하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잠깐만요. 그러면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그냥 자유한국당에 넘겨주고 그렇죠. 민주당 몫으로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일단 확보를 하되 그거를 대승적 차원에서 근데 민주당 몫이지만 심상정 의원에게 계속 하라고 맡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참 묘하게 돼버렸는데요.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마땅히 네. 해야 될 일은 정개특위를 민주당이 만든 게 마땅하죠. 그게 정치 도의상 맞고. 왜냐하면 야3당과 그동안에 공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여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다 문제가 있고. 네,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박지원 대표께서 얘기하신 심상정 문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불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야3 교섭단체 합의사항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국회가 이제 혼란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가 아닌 정계특위 위원장 자리를 선택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김종민 의원은 다만 정계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으면 패스트트랙 동력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되더라도 기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 합의가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 들어보시죠. 저는 그렇게 되면 이 선거법 개혁 동력이 상당히 이제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예. 물 건너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월 말에는 어떻게든지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월 말이면 선거를 이제 3달 앞둔 시점인데 그때까지 선거법이 확정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거법의 특성상 맞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되는데 그래서 8월 말까지 우리가 협상 시한을 정해놓은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치자.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내년 선거 준비를 하자. 이런 이제 공감대가 좀 깔려 있는 거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위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 의석에서 야유 소리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합시다. 매월 1일에 자동적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 일정 작성 기준을 변경해서 의사 일정을 논의하다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합시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주도록 합시다. 프랑스 등에서는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부터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즉 학비연대가 3일에 걸쳐서 총파업을 시작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 중 급식 분야의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학교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는 신분 안전성, 기본급, 사학연금, 교직원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년째 급식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박금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학교에서 비정규직을 아이들한테 배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청취자들이 정규직 시켜달라는 거냐, 공무원 연금 받게 해달라는 거냐, 이런 문자를 보낸 모양이죠. 그 해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일종의 공무원, 준 공무원으로 정규직화되는 것은 이거야말로 오히려 특혜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렇게 요구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거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정임금제, 그래서 정규직 임금의 80% 이거를 공정임금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수준을 말하는 거지. 저희가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화. 그래서 그 정규직화 그대로 해주고 그러면 임금은 최하위 9급 공무원의 80% 수준, 그 약속하신 대로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영의 꿈이 아니라 인형의 꿈. 네, 일기예보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댄 먼 곳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날 볼 수 있을 텐데 처음엔 그대로조차 그저 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끝없는 기다림에 이제 난 지쳐가나 봐.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난 매일 꿈을 꾸죠. 함께 얘기 나누는 꿈. 하지만 그 후의 아픔을 그댄 알 수 없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나를 바라보며 내게 손짓하며 언제나 사랑할 텐데. 유튜브에서 보름달방님, 일본 자국 내에서도 아베를 비판하는데 이 땅의 언론은 일본을 옹호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미선님, 최고 임금을 받는 국회의원들 일하라 이런 말씀해 주셨고, 닭다리 내놔님, 국민은 주 52시간 일하는데 팅팅 놀다가 휴가 가겠네.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가요? 예. 자, 임나연님, 노동자분들 휘어버린 손가락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고, 양정아님, 이인형의 꿈이 아니라 인형의 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꿈깨, 예, 인형의 꿈, 네, 꿈깨, 예. 묘하게 또 운율이 맞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6시가 되기 이제 한 40분 전입니다. 5시 20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정체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으로 완주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칠서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반대 창원 쪽은 작업 때문에 충주 분기점에서 4km가량 밀립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판교 분기점에 있던 고장난 차는 갓길로 옮겨졌지만 아직 1대 1km가량 밀리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자유로와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쪽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과 시흥에서 송내까지 차가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과 판교 분기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간선도로는 강서 쪽으로 가는 차량들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와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어제 늦은 밤에 인터넷 검색어에 또 오창석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 말고 이번에도 역시 그 배우 오창석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연애를 공식 발표하면서 검색어에 올랐지요. 네, 부럽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네.
근데 네가 연애한다고 검색어 순위 오르겠습니까? 예? 시사평론가 오창석 그 이름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사담은 이 정도로 하고 석석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을 맞아서 여의도 인근 음주 단속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의도 인근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정확히는 김용민 라이브를 방송하는 KBS 본관 앞입니다. 네, 그렇군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후에 최근에 일주일간 단속 건수 어떻습니까? 네, 음주 단속 건수가 약 19%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시민 한 분이 지나가십니다. 인터뷰 요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님. 네, 지나가는 시민 중에서 유시민입니다. 홍카레오 방송 이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심야 음주운전은 줄었는데 출근 시간대 숙취운전은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식은 해로워요. 골고루 들으세요. 과음도 해롭습니다. 숙취가 세게 와요. 지금까지 알릴레오 유시미였습니다. 유시미 들어보면 유시미입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이거 맞냐? 출근길 숙취운전 주의보.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김수민도 굉장히 검색어 순위 상위에 랭크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간 거죠. 미스코리아 김수민 또 네, 작가 김수민 씨, 네, 그리고 아나운서 김수민 씨, 아울러 국회의원 김수민 씨.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이름이 검색어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올라가면은 그 5명을 모아서 김수민 쇼를 만들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응답하라 9730 쓰시는 분 고창석 씨 힘내요. 고창석 씨 힘내요. 체중이 한 4배는 차이 날 텐데. 집신도 짝이 있어요. 예, 고창석 씨. 이건 우리 오창석을 2번 죽이는 겁니다. 네. 예, 누구나 짝이 있다고 하면 될 건데 굳이 집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누가 집신을 신는다고. 3번 죽인 거네요. 3번 죽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번째 소식 뭐 준비하셨어요? 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그런 작업이나 경계 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드러났는데요. 여러 CCTV 중에서 16대 중 한 대 영상에만 북한 목선의 입항 장면이 촬영이 됐고요. 그리고 소형 목선으로 추정이 되는 의심 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운용하던 요원이 자기 책임 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할 구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관할 해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레이더에서도 의심 표적이 포착이 됐지만 운용 요원이 이거를 해면 반사파로 오인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해상 경계 작전 계획 그리고 가용 전력의 운용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의 큰 쟁점이었죠.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 이 은폐 의혹이 불거졌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던 측면이 있지만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이제 북한 선원들이 처음에 해경한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됐다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류라는 말이 정부에서 지어낸 말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경찰서끼리 그 관할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할 구역 간 시비가 없도록 그 광역 수사대가 있듯이 광역 해군을 하나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창석 씨? 물 전문가 아닙니까? 네. 이미 다 있어요. 있어요? 네, 다 그렇게 있는데 뭐 했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상황에서 사실 이제 해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다음 기사에 나오겠지만 육군 같은 경우는 8군단장, 그러니까 별이 3개인 중장이 관리하고요. 해군은 이람대 사령관인 별 2개인 소장이 관리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예하 부대가 각자 유관 기관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매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국방부가 보직 해임까지 언급했는데 네. 이거 이제 문책을 하는 거군요. 네, 문책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네.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감독 소홀함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하고요.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에 과실이 식별된 8군단장 말씀드렸던 강원도 양양 근거지의 중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23사단장 그 8군단 예하부대입니다. 그리고 해군 1함대 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단장 보직 해임이면 뭐 큰 겁니까? 큰 거죠.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다음 진급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중장이기 때문에 포스타가 이제 마지막에 별이 4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대장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직 해임 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예비역 편입 준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사실상 마무리가 이미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척 목선 파문 관련한 소식 짚어봤고,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임기 동안에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의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눈여겨볼 만한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하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 개혁에도 방점을 찍으면서 정치개혁 방안을 밝혔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인상을 좀 조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또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중요하게 또 다뤄졌는데요. 판문점 얼마 전에 그 회동에 대해서 한국 정부 패싱은 없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라. 촉구를 하면서 여야 모든 정당 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 국회 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그런 결단을 한국당이 내려달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너무 그 국민들의 민생과 괴리된 삶을 유리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민생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국회의원들을 불법 파견, 파견직으로 각 정당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각 정당에서 누구를 어디로 파견한다는 거죠? 그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을 파견을 하는 거죠. 어디로요? 국회로.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로 파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 안 하면은 월급은 안 주는. 회의를 안 주는.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있죠.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큼 수당을 지급하자. 그렇죠. 뭐 이런 아이디어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도 안 하고 발의도 안 하면은 그러면 뭐 거기에 관련해서 또 페널티를 주면서 급여를 또 깎고.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입법과 발의는 이제 얼마나 유효한 법안이 발의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일단 출석 일수로 좀 따지는 게. 얘네들은 농담을 농담이십니까? 다큐로 받으니까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저희는 지상파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요? 이 전파를 아껴야 됩니다. 농담으로 소모하면 안 됩니다. 출석 일수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전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죠. 다큐로 받지 말라고 고차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파견 나왔을 때 빵 터졌어야 되는데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무슨 소린가 도대체. 제가 의아했고 죄송합니다. 이런 멘트에 대한 페널티를 KBS는 즉각 도입해야 됩니다. 공영방송의 책임입니다. 급하게 땀이 나오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정말 이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회사 무단 결근하면 이거 그냥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지금 80일 넘게 국회가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또 국민 얘기, 민생 얘기 하니까 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사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에게 일 안 하면 페널티, 국민 소환제 도입하자 이런 제안. 자,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야당 반응은 사실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4개의 정당 중에 각 2개 정당씩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경제 실정에 대해서 크게 언급을 했고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개혁 의지, 그러니까 정개특위에 올라와 있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루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민 60%의 목소리가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라고 하는데 제 밥그릇 챙겨달라는 정의당의 생태가 우선인 듯하다라고 하면서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판을 했고요.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맹목적 평화 예찬론을 앞세워서 한국당을 마치 평화 반대 세력인 듯 몰아붙였다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 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고 실정과 파국을 매도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지금 정개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느냐가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개특위만큼은 반드시 위원장을 맡아서 통과시켜달라라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1980년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KBS 라디오였어요. 아나운서가 원고를 이제 뉴스 원고를 들고 들어와서 이제 읽는데 마지막 줄에 한편 야당은 이제 여당이 뭔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맨 마지막 줄에 한편 야당은 하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야 이제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가 없어진 거야. 사라졌어요. 딴 기사야. 큰일 났잖아요. 한편 야당은 하고 딱 넘겼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규탄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 나쁘다고 얘기했겠지 뭐 야당이 훌륭한 연설이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금 제작진에서 메시지가 들어왔는데요. 이 얘기를 56번만 더하면 100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취율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제 이 조크는. 정치율이 최근에 많이 올랐나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게 이제 반복되는 조크 때문에 빠졌던 정치율이 다시 올라온 거라서 이분들이 아직도 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은 지금 재방송인 줄 안다요. 녹음한 걸 틀고 있어.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것도 국회 소식이군요. 김수민 평론가.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오늘 가지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이종배 의원이 패스트트랙 국면 당시에 그 국회법 위반 수사에 대해서 경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라고 밝히면서 명백한 외압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수사 진행 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 명단까지 경찰에 제출 요구를 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수사관의 그 신원도 밝히라 이러고 있는데 아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따져 물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는데 왜 그걸 하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당 간사죠. 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 통상적인 상임위 라고 활동?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권은 국회법 제128조에 명시된 권한이다. 있겠죠. 그거. 그래서 그 피감 기관을 감시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비공개를 요청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경우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공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지금 지난번 패스트트랙 건으로 고소 고발 됐던 의원들 중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일정이 있으셔서 아쉽게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자로잰 듯한 중립.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래요. 맞아요.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수사 대상이 자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인데 막 수사가 시작될 시점에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누군지 그리고 또 뭘 수사할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이
아무리 봐도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통상적인 자료 요구인지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조금 걸리는 것은 이채익 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활동이라면 굳이 비공개를 요청했었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랑 공동으로 자료 요구를 할 생각은 없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 국회의원 24시에서 때마침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나옵니다. 이분께도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뭐죠?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라기보다는 법정 밖의 변호인, 대변인 축에도 끼지 못한 개평꾼 같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평꾼이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화투 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개평을 떼는 사람? 뭐 그런 뜻인가 보죠. 그러니까 도박을 해서 따면은 많이 딴 사람이 이제 못 딴 사람이라든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너 가져라라고 조금 용돈을 주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 역시 시사평론계 타짜답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보는 게. 네, 밑장 빼기에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팟캐스트도 김수민의 뉴스 밑장이에요. 정말 프로 정신이 빛납니다. 네. 그래요. 개평꾼. 근데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평이라고 치자면 개평은 아무나 받나요? 네, 도박하고 있는데 옆에서 방해하거나 막 되게 얄밉게 훈수를 두거나 그런 사람이면 받을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또한 그 싱가포르도 하노이도 아닌 대한민국 자유의 집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깥에 세워두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한 핵 미사일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정치 노름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53분간 회담을 나눴을 때 그 얘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산업 지원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 장비 개발에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인데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원래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도 있었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2020년부터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 이것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가 있고요. 일반 소재 부품 장비의 경우는 2021년부터 6년 동안 5조 원을 투입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산업부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사업이 다 100년 소재 왕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갖춰져 있는 그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좀 산업부를 통해서 일원화해서 대응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첫 대책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몇 달 안에 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이게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은 이제 소재 부품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느 하루아침에 될 일 같진 않고. 일본의 이런 지금 대응,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내부는 뭐 반으로 갈린 것 같아요. 예. 일본의 대응이 이거는 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과 함께 그래도 정부가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정부의 결정 강제징용 보복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2012년 이명박 정권 때 나왔던 겁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일제강점기라는 무력 침입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된다. 대비하지 못한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기민하게 또 대응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오창석 평론가 비핵화 관련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동안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 이런 걸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발표했습니다. 이 악시오스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프 더 레코드인데 어떻게 악시오스는 보도했냐? 악시오스는 해당 비행기 동승하지 않아서 비보도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보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시오스에게 누군가는 줬죠. 그 비행기 동승한 매체가 그 매체는 이제 합의를 깬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완전한 동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용어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CVID, FFVD, PVID 사실은 이제 완전한 동결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 없고 다만 이 과정으로 가는 순간에 일부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시사를 했고 또한 인도적 지원과 외교관계 개선과 같은 다른 양보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너희들만의 룰이다. 뭐 내가 거기에 지배받을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학교 비정규직 22,000명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일부 학생들은 불편해도 괜찮아 이러면서 또 이 파업하시는 노동자들 지지하기도 하고 말이죠. 광화문 광장에 또 모이기도 했어요. 이 비정규직들이 말이죠. 이 소식 김수미 평론가 전해주시죠. 네, 15만 2천여 명의 학교 회계 직원 중에서 2만 2천여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2,802개 학교에서 대체급식을 실시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요. 대체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빵이나 우유 등을 대신에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도시락을 지참토록 그렇게 공지를 한 학교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뭐 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서 그들의 목적을 보면 이 임금이 구급 공무원에 비춰가지고 8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본급의 6%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별에 대해서 좀 해소해달라. 그리고 이제 교육 공무원으로 정식으로 그러니까 교직원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사안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뭐 좀 그 급식 노동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노동자들인데 그분들 보면은 정말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명 중에 1명꼴로 사고성 재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산업재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1년에 일주일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에 또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감안을 해서 어쨌거나 뭐 임금을 높이든 아니면은 다른 처우를 개선하든 간에 당국에서 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식 시간도 많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저희 어머니가 20년간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실질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이 다른 식당과 다르게 한꺼번에 몇백 인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된 작업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요즘에 이제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됐지만 당초 초기에는 사실 설거지 같은 것도 일일이 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식판을. 그래서 사실은 말하지 않는 곳에 너무나도 사각지대가 많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이렇게 파업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튀김을 하면은 그 뭐 가스실 같다. 조리실이 가스실 같다. 이렇게 증언한 내용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 실렸던데요. 네, 실제로 화생방고 저도 몇 번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튀김이나 국솥을 끓일 때는 사실 그 안에 있는 거의 한증막이에요. 한증막, 그렇죠. 근데 옷을 또 안 입을 수는 없거든요. 뜨거운 옷이 튀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보장비를 다 하고 토시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급식 노동자 94%가 골병 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 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과 같이 부산과 마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을 기리고자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8월 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법제처 심사 그리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서 10월 16일부터 닷새간 부산과 마산, 현재 창원시 마산 화포구 해운구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일컫습니다. 12.6 관련한 그 역사적 기록들을 보니까 말이죠. 이 부마 항쟁을 뭐 광주 항쟁 진압하듯이 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포를 쏠 계획도 세워놓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 네. 그 당시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불도저를 동원해야 된다. 뭐 그런 과격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었죠. 네, 뭐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넘는 사람들 그냥 쓸어버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이게 사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을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예비 기소했습니다. 예비 기소라는 거는 범죄 혐의를 사실이라고 거의 보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하는 준기소 행위인데요. 명목은 이제 소비자법 위반 중에 기만적 상업행위인데. 기만적 상업행위? 네. 삼성이 기만적 상업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얼핏 생각하면은 제품을 어떻게 속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프랑스 시민단체에서 프랑스 법인,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이랑 한국 본사를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삼성 중국 공장에서 아동 노동이 이루어졌고 한국, 베트남 등지에서 산업재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삼성이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있다라고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 한국과 베트남에서 벌어진 산업재해를 갖고 프랑스에서 문제를 삼은 거네요. 이것을 이제 거기에서의 노동권 탄압이라든지 침해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고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실을 은폐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인 것처럼 홍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프랑스 내에서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적 상업 행위를 펼쳤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고요. 이거 판단하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진 않았습니다. 첫 고발 이후에 6년 만에 이번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삼성이? 예비 기소까지 됐다면 굉장히 혐의가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프랑스 소비자법을 보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예전부터 삼성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했었고 삼성의 그 백혈병 문제를 다룬 만화를 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 만화제에서 수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문제는 프랑스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 세계적인 기업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증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네, 특별관리 대상 팀원들과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이 있습니다. 순직을 요구해달라고 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순직을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A씨는 경기도의 한 지구대 팀장이었고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팀원 2명을 관리했었는데 이 팀원 2명이 이 A씨에게 대들고 그리고 팀 분위기를 해치고 그리고 함께 근무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항소심에도 역시 순직을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민의 한 수로 갑시다. 네, 방금 전해드렸던 삼성전자 관련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삼성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파리에 가면 파리법을 따라라? 아니다. 어딜 가든 노동권을 지켜라. 알겠습니다. 서기한수. 대학교 때부터 부마 민주화 항쟁 그 학생 대표로 참석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의 민주화는 가만히 앉아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한 미세 뉴스 보세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디오 파노라마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짓이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기 바랍니다. 일본과 불편해지는 게 무척 싫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도 이제 듣게 될 발언보다는 훨씬 품격 있어 보였던 말.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무역보복이 걱정 안 되느냐는 유기준 한국당 의원. 이 질문에 답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신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매각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곧 아마 실시가 될 겁니다. 보복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 전쟁하자는 말이냐는 정진석 한국당 의원. 그리고 강경화 장관. 일본과 전쟁하겠다는 거면 경제전쟁이든 외교전쟁이든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죠, 외교부 장관이? 분명히 제 귀로 의심했어요. 상황 악화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진석 의원. 일본과 불편해지는 일은 절대 하지 말자는 취지인 듯. 지금 이게 한일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지금 시한폭탄이에요. 거의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치킨 게임 하고 있는 거, 치킨 게임. 한일 정상회담이 없게 될 것 같으니까 더욱 안절부절인 정진석 의원. 다음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겠거니. 며칠 있으면 개최되는 오사카에서의 G20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개최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못 잡은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문제인식은 그릇된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게다가 관제 민족주의가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일본의 보복. 주권 국가인 우리는 일본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 일본의 보복이 일본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한국 수출 의존도가 큰 만큼 규제 강화는 해당 일본 기업에도 큰 타격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중요한 고객사를 잃는 게 되거든요. 일본과 타협보자는 건 한국당만이 아니고 조선일보 종편방송의 주장이기도 하고 당장 두세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재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체 수입선도 사실상 없는 형편이어서 반도체 생산 라인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이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국가다. 이걸 알리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실효성은 별로 없는 대책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실리를 챙기자는 조선일보. 국익을 위해서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챙길 때는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리? 누구를 위한 실리? 한국을 위한 실리? 아니면 일본을 위한 실리? 실리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Just a silly